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트럼프 어게인.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미 공화당 첫 당원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을 넘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레이스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모습인데 대세론이 굳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려하게 부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공화당의 미국 대선 당내 후보자를 뽑는 첫 경선지 아이오와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는데 50%가 좀 넘었습니다. 네. 뭐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역대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 역사상 가장 높은 그런 지지율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가 또 한 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공포가 공포 일각에서는 기대가 서로 엇갈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계에서는 특히 관세를 10% 이상 추가로 때릴 것이다 라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전략, 여기에 지금 상당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또 배터리나 전기차 같은 이른바 IRA 보조금을 기대했던 많은 산업들,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이 산업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바로 바이든의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바로 없애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계에도 상당한 판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미국에 진출하는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플랜 B나 플랜 C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워낙 큰 차이가 있고 서로가 도저히 융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엇갈린 대목으로 간 점이 많기 때문에 또 한 번 미국이 뒤집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지금 다보스 포럼이 지금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전 세계 지도자들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상당한 어떤 충격이 있을 수가 있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택하게 되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또 글로벌 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컴퓨터 그래픽 CG에 나오고 있는 이 라가르드 총재, 저분 IMF 총재를 하시던 분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 때 IMF 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 금융인들이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은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은 분명히 위협이다. 무역 관세, 기후 변화, 협약 탈퇴 등 과거에 했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정책들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오와 코커스는 그 동영상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게 미국의 중부지방 북부, 중북부에 있는 아주 깡촌이고요. 여기에 인구 구성을 보면 거의 대부분 백인이에요. 네. 흑인도 없고 동양인도 잘 없는 곳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아이오와에 있는 백인들은 소득 수준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백인들 또 저학력층 백인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적인 지지 기반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오와는 사실 그 미국 대선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풍향계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민주당 얘기예요. 네. 공화당에서는 그동안에 압도적으로 백인 또 보수 우파 또 강경 우파 쪽에 지지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60% 정도 트럼프가 지지를 얻으면
판도가 끝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51%의 지지에 그쳤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49%가 또 뭉칠 수도 있고 또 아이오와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의 대소론이 입증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끝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23일에 있을 뉴햄프셔에서의 이 프라이머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는 당원들만 하는 코커스하고 달리 당원이 아닌 중립청 또 중산층들도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뉴햄프셔 하면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인연이 높은 곳인데요. 우리가 현재의 국제 금융 체제를 IMF를 주축을 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바로 브레튼 우즈가 체제가 발상한 곳이 뉴햄프셔주고요. 뉴햄프셔주에 브레튼 우즈라는 지명이 있고 브레튼 우즈라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2차 대전 당시에 당시 연합군,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여기 모여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전후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IMF를 만든 곳이거든요. 여기는 인구 구성이 미국 전체 인구 구성, 흑인, 백인 또 동양인 구성과 가장 비슷하다. 그런 점에서 과연 뉴햄프셔 주에서도 트럼프가 또 압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디센티스나 헤일리가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대목 이제 이 아이오와를 거쳐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로 가고 있는 미국 공화당의 당내 경선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지율 결과를 보면 지금 디센티스 후보하고 니키 헤일리 후보가 지금 2, 3위를 차지를 했는데 둘의 지지율 합해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가질 못했거든요. 뉴햄프셔에서는 뭐라 그럴까 이변이라고 할까요? 2, 3위 후보가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구 구성이나 그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이 아이오와에서는 트럼프의 압승이 예상이 됐고요. 네. 오히려 60% 정도를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겉으로는 과반수를 차지해서 안도하고 있겠지만 네.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승리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뉴햄프셔에서 과연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1등을 한다 하더라도 한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공화당의 그 트럼프 올터너티브, 트럼프 대체 후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뉴햄프셔 주에서는 헤일리 후보의 그 선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디센티스나 트럼프나 아이오와에서는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디센티스가 2등을 한 것은 별로 놀랍지가 않고요. 헤일리 후보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뉴햄프셔 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서로 1등을 하더라도 나머지 후보가 어떤 합종 연행을 한다든지 네. 또는 3등, 4등 후보가 도중 철회를 하게 되면 막판 대역전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 뉴햄프셔 주의 인구 구성이 굉장히 다양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끝난 게 아니고 뉴햄프셔 결과에 따라서 대세가 굳혀질지 말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국채금리 발작. 밤사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선을 다시 뚫고 올라갔는데 이게 미 연준 이사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 이후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국채금리가 이제는 상승세가 끝났다라고 뉴욕 증시에서는 기대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역시 이 경제 현상이라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흐르는 그런 어떤 패턴을 잘 보이질 않습니다.
장기 대세상으로는 국채금리가 하락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번 변곡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가 또 지금 새해 들어서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연준의 그 고위 인사들이 이제 금리 인상 끝난 것처럼 그런 발언을 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좀 이 강경한 발언으로 돌아가는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 네. 금리 인하는 되겠지만은 그러나 시급하게 바로 될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그 전 세계 어떤 이 긴장, 군사적 안보 문제가 지금 특히 중동 지방에서의 제5차 중동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전쟁이 터지면 전체적으로 그 이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그 투자 심리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네. 그럼 안전자산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 달러로 움직이게 되다 보면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세가 되고 그럼 그에 대해 연동해서 미국 국채금리도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 우리는 지금 조금 덜 그 이슈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사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재정 적자가 심하면 결국은 미국 정부로서는 채권을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채권 발행하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런 악재들이 실제로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올랐고 이 국채 금리 오른 것이 뉴욕 증시에도 상당히 지금 악재가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국채 금리 중에서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이것이 대표적인 금리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10년물 금리가 아니고 저는 2년물 금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단기금리 쪽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장기금리 쪽은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미국의 경기 전망에 오히려 연동됐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미국의 단기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보다도 상승폭이 좀 더 높아요. 그런 면에서 역시 금리 인상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지금 그 여러 가지의 그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금융 자산의 중심을 지금 이 금리 인하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다보스 매파.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 연초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모인 주요 인사들도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과하다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파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스위스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 모인 세계 경제의 지도자들 심지어 올해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네. 아주 강경한 전망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뭐 3번을 내린다든지 또 5번을 내린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지금 이 힐데브란트 블랙락 부회장입니다. 이 블랙락 부회장은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를 하기도 한 유럽 전문가이기도 해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 낙관론이 지나친 것 같아. 자, 중앙은행들은 여기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물가가 앞으로 더 낮아질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 물가가 3%대 초반으로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동안에 큰 폭으로 뚝뚝뚝 떨어졌지만 더 이상 내려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홍해, 봉쇄 등 지정학적 위험이 인플레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운임료가 올라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공급망 물류의 차질을 빚게 되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네. 바로 이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홀츠만 총재는 2024년에 금리 인하를 전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력한 톤으로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네. 또 독일 중앙은행 총재 분데스방크죠. 분데스방크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여름 이전에는 ECB가 현행 금리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 얘기는 현재 지금 뉴욕 증시의 전망으로는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 또는 점도표상으로는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독일 분데스방크의 전망으로는 6월 달도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여름 되기 전에 금리 인하 없다는, 금리 인하가 빨라봐야 8월이나 9월 달에 가서야 시작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어떤 그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고 거시경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전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럽에서 보는 것, 또 전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볼 때 금리 인하 시점은 예상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다는 거. 네. 뉴욕 증시의 금리 인하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상황입니다. 뭐 정확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준 재료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후티 반군, 중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홍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이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군이 공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까지 가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미국이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예멘 지역을 대대적인 공습을 했습니다. 네. 영국도 가세를 했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공습을 했어요. 네. 공습을 했다는 얘기는 후티 반군에게 경고를 주는 것 동시에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원점을 타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티의 공격은 뭐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네. 얘기는 미국의 공격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조 예멘이라는 지역, 이 지역이 정말로 지정학적으로는 요충지 중에 요충지입니다. 홍해와 저 인도양 바다를 연결하는 그 길목에 아주 좁아지는 지역, 그 지역을 다 예멘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성경에 보면 시바의 여왕이 자주 등장해요. 구약 성서에. 솔로몬 여왕한테 뭐 퀴즈로 어떤 시험도 하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 여러 번 다녀가기도 했던 그 시바의 여왕. 그 시바의 여왕이 통치하던 곳이 바로 오늘날의 예멘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저 예멘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 예멘은 한때 분리됐다가 통일됐다가 지금 다시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홍해에 그러니까 길목에 있는 가장 요충 지역, 저기 좀 붉은색 지역으로 돼 있는 이 사나라는 곳이 바로 예멘의 수도인데요. 저 지역을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후티는 그 현지에서는 반군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정부 수도를 장악하고 있고 이미 그 국가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네. 서방 측에서는 나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자, 오른쪽에 예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청색 지역, 저쪽은 인구가 굉장히 희박한 지역입니다. 저기가 원래 있던 정부군이 지금 쫓겨가서 있는 지역이고
띄엄띄엄 민가가 있는데 저 지역을 사우디가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또 남쪽 지역, 그러니까 현재 사나와 예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남쪽 지역은 남예멘 분리주의자들. 그래서 지금 예멘은 세 나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 후티 반군입니다. 자, 후티란 이름은 종족 이름이고 후티가 죽었어요. 정부군의 공격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후티입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후티 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장악하는, 예를 들어서 신라 시대 때 뭐 경주 김씨들이 죽어도 또 경주 김씨 왕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데요. 자, 이 왜 후티 반군이 통일된 나라에서 다시 반군이 나타나서 장악을 했느냐? 바로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911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할 때 예멘 현재 정부군이 미국을 지지했거든요. 네. 그 미국 지지에 대한 반감 여론을 잡고 바로 후티 반군이 나왔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후티 반군은 철천지 지금 미국의 원수 세력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란과 시아파란 점에서 그 종파도 크게 보면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왜 지금 이 그 홍해를 장악하고 있냐? 후티 반군 측의 성명을 보면 우리는 미국 배 공격하려는데 관심이 없다. 이스라엘로 가는 그 배에 군사 물자가 실려 있기 때문에 상선이든 어떤 화물선이든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는 배만 타격하겠다. 그런데 그 배에 미국 배도 있고 그리스 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중동 국가들도 미국의 이 후티 공습에 대해서 전혀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습해봤자 효과가 없다. 뭐 그런 점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후티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만 끝내면 우리도 바로 홍해 제재를 풀겠다라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한 패키지로 묶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란 참전, 우려하는 키워드인데요. 이란이 결국 이 이라크 북부, 그러니까 쿠르드 자치구역 내에 있는 아르베일시를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이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란이 참전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뭐 그런 점에서 참전으로 해석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라크를 공격을 한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이라크 내에 있는 이스라엘 기구, 첩보 시설, 예. 이스라엘 시설을 공격하는 네. 거니까 군사 전문가들은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시설을,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를 공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한판을 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참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그런데 뭐 일단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 성명으로는 그 지난번 그 이란의 추모 폭탄 배후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한 것이니까 이분이 이것이 팔레스타인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란의 간복이다. 아직까지 참전은 아니고 간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네. 국채 금리가 뛴 시점을 보면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이스라엘 모사드를 폭격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것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이라크의 참전 어떤 전초전 또는 참전 시도를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금 사실 국제적인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금리 인상 정책이 성공했다기보다는요. 국제 유가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중동에서 확전이 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도루묵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중동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전쟁이 더 넓게 번질 수도 있다라고 상당히 우려하는 네. 그런 특집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중동 상황이 참 우려스러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트럼프 어게인, 국채금리 발작, 다보스 매파,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 참전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